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60대 여성입니다. 10년 전 남편과 사별한 저는 외동딸을 시집 보내고 조용한 삶을 살아왔어요. 친구들의 권유로 나가기 시작한 복지관 동아리 활동이 유일한 낙이었죠. 외로움은 있었지만 그래도 평온한 나날이었습니다. 그러다 그 복지관에서 한 남자를 만났어요. 자상하고 다정한 그 사람과의 만남이 제 인생에 다시 봄을 가져다 줄 거라 믿었죠. 하지만 그 인간을 만난 날, 제 인생의 악몽이 시작되었습니다. 평범하게만 살아온 저에게 그런 일이 생길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해지고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하지만 더 이상 저와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용기를 내어 이 사연을 쓰게 되었습니다. 혹시라도 저처럼 황혼의 새 출발을 꿈꾸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부디 제 사연이 경각심을 드릴 수 있길 바라며 끔찍했던 그날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풀어나 보겠습니다. 제가 복지관에서 그 남자를 처음 만난 건 벚꽃이 만발하던 봄이었어요. 그날도 여느 때처럼 복지관 합창 동아리 활동을 마치고 휴게실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는데 누군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실례합니다만 혹시 자리가 비어 있나요? 고개를 들어보니 단정한 차림의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분이 서 있었어요. 깔끔하게 빗어넘긴 머리며 부드러운 미소가 인상적이었죠. 복지관에서 몇 번 스쳐 지나가며 본 적은 있었지만 그렇게 가까이서 대화를 나누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네, 앉으세요. 제가 살짝 미소 지으며 대답하자 그 사람이 정중하게 인사하고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저는 박용환이라고 합니다. 한 달 전부터 여기 나오기 시작했어요. 합창 동아리에서 노래하시는 모습 몇 번 뵀는데 목소리가 참 고우시더라고요. 갑작스러운 칭찬에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한동안 남자한테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은 없었거든요. 아니에요. 그냥 즐겁게 부르는 거죠. 합창 동아리에 관심 있으신가 봐요? 사실 저도 노래를 좋아하는데 아직 용기가 안 나서요. 이 나이에 뭘 새로 시작하기가 쉽지가 않네요. 혼자 살다 보니 예전보다 많이 위축되는 것 같아요. 혼자 산다는 말에 괜히 동질감이 느껴졌습니다. 저도 그 마음을 너무나 잘 알았으니까요. 저도 혼자예요. 10년 전에 남편이 먼저 갔거든요. 아이, 그러셨군요. 저도 7년 전에 아내를 하늘로 보냈습니다. 위암이었어요. 3년을 투병했는데 결국 남자의 눈가가 촉촉해지는 것을 보며 저도 모르게 마음이 짠해졌습니다. 아내를 간병하며 고생했을 것 같아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죠. 그날 이후로 남자와 저는 자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우연이었지만 나중엔 저도 남자를 은근히 기다리게 되더군요. 함께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즐거웠거든요. 정숙씨, 오늘 날씨가 좋은데 근처 공원에 산책이라도 가실래요? 어느 날 남자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복지관 밖에서 만나는 건 처음이었지만 이상하게 거부감이 들진 않더라고요. 오히려 가슴이 설레는 기분까지 들었죠. 나이 들어서도 그런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공원을 걸으며 남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더 자세히 들려줬어요. 저는 작은 무역회사를 운영했었어요. 은퇴하고 나선 아내와 여행 다니며 여유롭게 살려고 했는데 아내가 갑자기 쓰러진 후로 모든 게 변했죠. 병원비에 재산을 많이 쓰긴 했지만 그래도 노후 걱정 없이 살 정도는 됩니다. 다만 혼자 있으니 모든 게 무의미하게 느껴지네요. 저도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편이 심장마비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일, 딸이 결혼해서 독립한 후 혼자 지내는 일상, 그리고 복지관이 유일한 낙이 된 현실까지요. 제 말을 들은 남자가 쓸쓸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우리 참 비슷한 처지네요. 서로 의지하며 지내면 좋겠는데. 그 말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늦은 나이에 새로운 인연을 만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왠지 그 사람과는 잘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렇게 저희는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같이 영화를 보러 가고 맛집을 찾아다니고 때로는 근교로 드라이브도 갔죠. 남자는 항상 세심하고 다정했어요.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기억해뒀다가 식당을 예약해놓고 날씨가 쌀쌀하면 따뜻한 차를 미리 준비해왔죠. 정숙씨, 이번 주말에 따님 좀 만나보고 싶은데 어떠세요? 교제한 지 석 달쯤 되었을 때 남자가 먼저 제안했습니다. 가족을 만나고 싶다는 것은 저와의 만남이 진지한 마음이라는 뜻이었죠. 저도 같은 마음이었기에 고민하다 결국 승낙했어요. 딸은 처음에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와 남자를 바라보더군요. 하지만 대화를 나누면서 점점 마음을 여는 것 같았어요. 엄마가 오랜만에 행복해 보이셔서 저도 기쁘네요. 어르신, 우리 엄마 잘 부탁드려요. 아이, 제가 더 감사하죠. 이 나이에 정숙 씨 같은 분을 만난 게 얼마나 큰 행운인지 몰라요. 남자는 한참 어린 제 딸에게도 예의 바르게 행동했습니다. 제 사위도 만나보고 싶다며 다음엔 온 가족이 함께 식사하자고 제안하기도 했죠. 그렇게 반년을 보내고 가을이 되자 남자가 청혼을 해왔어요. 정숙 씨, 우리 이제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요. 남은 인생은 외롭지 않게 살고 싶네요. 작은 다이아몬드가 박힌 반지를 내미는 남자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도 떨리는 마음으로 대답했죠. 고마워요. 저도 그러고 싶어요. 물론 늦은 나이에 새 출발이 쉬운 건 아니었지만 오히려 늦었으니 남 눈치 보지 말고 인생을 즐겨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행히 딸도 저를 응원해주는 입장이라 용기를 냈습니다. 결혼 준비는 소박하게 진행됐어요. 양가 가족들만 모여서 작은 식당에서 식사하는 것으로 결혼식을 대신했습니다. 남자 쪽에서는 남동생 내외가, 저희 쪽에서는 딸 가족과 제 여동생이 참석했죠. 남자에게도 아들이 하나 있지만 해외에 살고 있어 결혼식에 부르기가 힘들다고 하더군요. 남자의 남동생도 서슴없이 저를 형수라고 부르며 가족이 되는 걸 반겨줬어요. 형수님 감사합니다. 형님이 정말 오랜만에 행복해 보이네요. 온 가족이 축하해주는 분위기 속에서 결혼식을 마쳤어요. 그렇게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 같았죠. 신혼집은 제가 살던 아파트로 정했습니다. 남자는 아내가 떠나고 살림하기가 힘들어 최소한의 집만 놓고 원룸에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살림을 합칠 때도 짐이 별로 없다며 옷가지와 개인 물품 정도만 가져왔어요. 그런데 신혼집에 들어온 첫날, 남자가 진지한 얼굴로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혼인신고는 조금만 기다려줄래요? 아직 아내랑 관련된 서류들을 정리해야 해서요. 세금 문제도 있고 보험 관계도 정리해야 하고 오래 걸리진 않을 거예요. 저는 좀 놀랐습니다. 사별한 배우자의 서류를 정리하는 게 복잡하다는 건 저도 경험해서 잘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7년이나 지나도록 그 일이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게 의외였죠. 하지만 다 늙어서 서류 문제가 그리 중요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노후에 만난 사람들은 일부러 혼인신고하지 않고 사는 경우도 많다고 들었으니까요. 그래서 서류가 정리됐다고 먼저 말할 때까지 기다려주기로 했네요. 그런데 결혼하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혼인신고 얘기가 나오지 않았어요. 조심스럽게 물어보면 남자는 늘 비슷한 대답을 했죠. 미안해요. 일이 생각보다 복잡해서. 변호사도 만나봐야 하고 조금만 더 기다려줘요. 그렇게 석 달이 지났습니다.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지만 남자가 평소에 워낙 잘해줬기 때문에 의심하고 싶지 않았어요. 아침마다 향긋한 커피를 내려주고 장도 봐오고 집안일도 도와주는 다정한 남편이었으니까요. 그러다 넉 달째 되던 어느 날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났어요. 남자가 화장실에 간 사이에 거실 테이블에 놓인 핸드폰에서 메시지 알림음이 울렸죠.
평소 같으면 그냥 지나쳤을 텐데 그날따라 화면에 뜬 메시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보, 도대체 언제 들어올 거야? 나 내일 병원 가는 날인데.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여보? 병원?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어서 손이 떨렸어요. 잠시 후 남자가 화장실에서 나오는 소리가 들려서 황급히 아무 일 없는 척했지만 머릿속은 온통 그 메시지로 가득했죠.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남자는 제 옆에서 평온하게 잠들어 있었지만 저는 눈을 감을 수가 없었어요. 혹시 내가 잘못 본 건 아닐까?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잘못 온 메시지일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남자가 볼 일이 있다며 나간 후 저는 혼자 고민하다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혼자 불안한 마음을 안고 있기가 너무 괴로웠거든요. 엄마, 무슨 일 있어요? 목소리가 왜 그래요? 딸은 역시 제 목소리만 듣고도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채더군요. 저는 전날 본 메시지에 대해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죠. 그게 어제 그 사람 핸드폰에 이상한 메시지가 왔는데. 딸은 제 이야기를 듣더니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죠. 엄마, 이런 건 확실히 해야 해요. 혹시 모르니까 제대로 알아봐야겠어요. 아마 별일 아니긴 할 거야. 사람을 의심하는 건 나쁜 거지만 엄마, 이건 의심이 아니라 확인이 필요한 일이에요. 거기다 아직 혼인신고도 미루고 있다면서요. 뭔가 이상한 것 같아요. 듣고 보니 딸의 말이 맞았습니다. 이미 마음속에는 불안의 씨앗이 심어진 상태였고 그대로는 남자를 예전처럼 대할 수 없을 것 같더라고요. 진실이 무엇이든 확인은 해야 했죠. 그래서 딸과 저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딸의 지인이 추천해준 탐정사무소를 찾아가기로 한 겁니다. 제 인생의 탐정이라니, 드라마에서나 보던 일이 저에게 일어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네요. 탐정 사무실은 생각보다 평범했습니다. 드라마에서처럼 어둡고 수상한 분위기가 아니라 일반 사무실처럼 깔끔하더군요. 담당 직원도 험한 인상의 남자가 아니라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어요. 어떤 일로 오셨나요? 탐정의 물음에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재혼한 남편이 혼인신고를 미루고 있어요. 근데 며칠 전에 핸드폰으로 수상한 문자도 왔고 그래서 확인을 좀 해보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일주일 정도 시간 주시면 확실하게 조사해 드리겠습니다. 남편분의 주민등록번호나 기본정보는 아시죠? 네, 그 주민등록증 보고 뒷면에 적힌 주소랑 주민번호는 적어왔어요. 몇 년 전까진 무역회사를 운영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는 정보들을 전달하고 나니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르게 일주일이 지났죠. 그동안 저는 남자 앞에서 아무렇지 않은 척 연기를 해야 했고 그게 정말 힘들었어요. 밥을 먹어도 맛이 없었고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았습니다. 남자가 다정하게 대해줄수록 더 괴롭더군요. 이 모든 게 다 거짓이면 어쩌지?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내가 괜한 오해로 의심하는 거야. 하루에도 12번씩 이런 감정들이 오갔습니다.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정말 길게 느껴졌죠. 그러다 드디어 약속한 날이 되었습니다. 딸과 함께 탐정사무소를 다시 찾았어요. 헌데 저희를 맞는 탐정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내 예감이 맞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의뢰자분,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말에 저는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런 제 모습을 복잡한 얼굴로 바라보던 탐정이 서류 뭉치를 꺼내며 입을 열었어요. 박용환 씨 진짜 아내가 따로 있네요. 현재 법적으로 혼인 상태고 아내 이름은 최영자, 59세입니다. 주소는 여기 적어드렸습니다. 탐정이 건넨 종이를 받아든 제 손이 사정없이 떨렸습니다. 남자에게 진짜 아내가 있다니 믿을 수가 없었어요.
분명 아내와는 7년 전에 사별했다고 했는데 이 최영자라는 이름까지 확실히 알아낸 걸 보니 탐정이 실수한 것 같진 않았어요. 결혼식에 온 남동생도 분명 가짜였을 거라고 하더군요. 온몸에서 피가 다 빠져나가는 것처럼 정신이 아득해오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딸이 제 손을 더욱 꼭 잡아줬지만 저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아내를 위암으로 잃었다던 그 눈물 어린 이야기는 다 거짓이었단 말인지. 그렇게 진실하게 보였던 모습이 모두 연기였다는 게 소름 돋았습니다. 저는 더듬거리며 탐정에게 확인하듯 물었어요. 이 주소가 확실한가요? 네, 확실합니다. 그리고 더 조사해본 결과 뭐가 또 있나요? 그때 아들이 하나 있는데 해외에 있다고 하셨죠? 하지만 제가 조사한 바론 아들은 국내에 살고 있어요. 그것도 서울에서 멀쩡히 가정 꾸리고 있더군요. 뭐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조사를 하러 찾아갔을 때 아버지 얘기가 나오자 기겁했어요. 2년 끊고 산지 오래됐다면서. 그리고 더 확인해보니까 그 아들은 지금 호적에 올라와 있는 부인과 낳은 아이가 아니라 그 전처의 자식이더라고요. 저는 놀라움에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습니다. 그 전처란요? 그럼 지금 부인도 첫 부인이 아니란 말인가요? 네, 지금 부인과는 7년 전에 재혼했고 그 전 부인과는 이혼한 상태였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부인이 따로 있는 것도 모자라 이혼한 전력도 있다니. 그때 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일단 지금 부인이란 그분을 만나봐야 할 것 같아요. 진짜 아내가 따로 있다면 그분이 이 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지 않을까요? 딸의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선뜻 발걸음이 떨어지질 않았어요. 진짜 부인을 만나서 뭐라고 해야 할지 앞이 캄캄했거든요. 제가 자신의 남편과 결혼했다면 어떻게 나올지 알 수 없어 두려웠죠. 여차하면 다 늙어 딸 앞에서 머리채 잡히는 일까지 생길지 모를 일이었어요. 그래서 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영아, 엄마한테 시간을 좀 줘. 가더라도 생각을 좀 정리하고 갈게. 미안하다. 그러고는 집으로 돌아와서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남자는 여전히 다정한 남편 행세를 하고 있었고 저는 그런 남자를 보며 속으로 피눈물을 흘려야 했죠. 결국 며칠을 고민한 끝에 저는 진실을 마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딸과 함께 탐정에게서 건네받은 주소로 찾아갔어요. 경기도 안양의 한 오래된 빌라였죠. 심호흡을 초인종을 누르는데 손이 미친 듯이 떨렸어요.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수척한 얼굴의 중년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제가 재혼한 남자의 법적 배우자였죠. 여자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누구세요? 저는 김정숙이라고 합니다. 박용환 씨 일로 찾아왔어요. 제가 박용환이라는 이름을 말하자 여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러고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갑자기 눈물을 터뜨렸어요. 저와 딸은 깜짝 놀라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멍하니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러자 한참을 울던 여자는 저를 안타까운 눈빛으로 바라보며 말했죠. 당신도 당했군요. 그 인간한테. 예상치 못한 반응에 저와 딸은 당황했습니다. 여자는 눈물을 닦으며 저희 집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어요. 어차피 숨길 것도 없으니 들어오세요. 당신도 피해자인 것 같네요. 당신도. 그 말이 머릿속에 선명하게 남았습니다. 낡고 좁은 집 안으로 들어가니 곳곳에 약봉지들이 놓여 있었어요. 여자는 힘없이 소파에 앉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 인간이 또 무슨 짓을 한 거예요? 당신한테 결혼하자고 했어요? 저는 뜨끔한 마음에 여자를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고 우물쭈물 말했어요. 네. 사실은 작년 가을에 결혼식도 했습니다. 혼인신고만 미루고 있었는데. 제 말을 들었지만 여자는 크게 놀라지도 않고 그저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그 인간 수법이 늘 그래요. 혼인신고는 절대 안 해줄 거예요.
왜냐하면 나랑 아직 법적으로 부부거든요. 그 말에 제 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근데 남편이 이런 짓을 벌이는 걸 알면서도 왜 이혼을 안 하시는 건가요? 여자는 쓴웃음을 지으며 답했죠. 내가 안 하는 게 아니라 그 인간이 안 해주는 거예요. 사실 난 지금 위암 투병 중이에요. 그 인간은 내가 죽기만 기다리고 있죠. 내가 죽으면 보험금 받으려고요. 내 명의로 가입된 생명보험이 있거든요.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곧 더 놀라운 말이 이어졌죠. 나는 7년간 그 인간한테 철저하게 이용만 당했어요. 결혼할 때 내 명의로 된 아파트가 있었는데 그걸 나 몰래 팔아먹었어요. 내 도장이랑 신분증을 훔쳐서요. 그것도 모자라 내 이름으로 대출도 받고 신용카드도 만들어서 펑펑 쓰고 다녔죠. 나는 그 빚을 갚느라 하루 12시간씩 일했고요. 저는 놀라움에 눈을 크게 뜨며 소리쳤어요. 아니 어떻게 그런 짓을... 제가 경악하자 여자가 피곤한 듯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사업한다고 뜯어가고 도박빚 갚는다고 가져가고 아무리 일해서 갚아도 빚이 줄질 않더라고요. 그러다 나는 이렇게 병까지 얻었는데 그 인간은 아픈 나는 내팽개치고 아예 집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아마 당신 집에서 살았겠죠? 그전에도 다른 여자들 집에서 살았을 거고요. 다른 여자들이요? 제가 놀라서 되묻자 여자는 서랍에서 낡은 수첩을 하나 꺼냈습니다. 당신이 처음이 아니에요. 내가 아는 것만 해도... 수첩을 펼치자 여러 사람의 이름과 연락처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분은 5년 전에 찾아왔어요. 수원에 혼자 사는 사람이었는데 그 인간한테 전세금 3억을 사기당했다고 했어요. 이 여자는 4년 전 대구에 살았는데 퇴직금 2억을 뺏겼고요. 그리고 재작년엔... 여자가 수첩을 넘기며 거기 적힌 이름과 피해액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듣고 있던 제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죠. 남자는 전문적으로 독신 여성들을 노리고 접근해 돈을 빼돌린 전문 사기꾼이었던 겁니다. 다들 50대, 60대 혼자 사는 여자들이었어요. 남편과 사별했거나 이혼한 사람들이죠. 외로운 마음을 파고들어서 재산을 빼돌리는 게 그 인간의 수법이에요. 처음엔 나한테 이혼하자고 했어요. 더는 빼먹을 게 없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다 내가 암에 걸리자 그 말이 쏙 들어갔어요. 그러고는 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한 달에 한 번 확인만 하러 오죠. 딸은 기가 막히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리더니 물었어요. 그렇게 피해자가 많은데 왜 경찰에 신고는 안 한 거죠? 다들 자식 있는 여자들이니 창피해서라도 신고 못한 것 같더라고요. 나이 먹어 남자 꼬임에 넘어가 사기당하고 전재산 날렸으니 망신스럽다고 생각한 거죠. 그 인간이 바로 그런 점을 이용한 거예요. 그때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하나 있었어요. 최근에 남자가 새로운 사업을 구상한다며 자주 통화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러다 저에게도 돈을 요구했을 거라는 생각에 기가 찼습니다. 사실 결혼하고 몇 달 동안의 생활비도 거의 제가 내고 있었어요. 남자가 돈 얘기만 나오면 교묘히 자리를 피했기 때문에 그동안은 확실히 그 얘기를 짚고 넘어갈 기회가 없었거든요. 더구나 제가 원래 살던 집으로 들어온 상황이라 자연스럽게 전처럼 제가 관리비나 생활비를 도맡고 있었던 거죠. 여자는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혹시 그쪽도 벌써 피해를 본 건가요? 하지만 전 고개를 저으며 답했습니다. 아니요. 아직 저한테 큰 돈을 요구한 적은 없어요. 안 그래도 요즘 사업하겠다는 말을 몇 번 비춘 적은 있는데... 그래요? 그래도 당신은 운이 좋은 편이네요. 본격적으로 사기당하기 전에 알아차렸으니. 그 인간이 보통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여자들 재산을 다 빼먹고 사라진다고 하던데... 혹시 다른 피해자분들은 지금 어떻게 지내는지 아시나요? 아니요. 다들 잊고 싶은 과거니 숨기기 급급하죠. 아, 근데 최근에 우연히 다시 만나 연락하고 지내는 분이 있어요. 부산에 사는 분인데 몇 달 전에 제가 치료받는 병원에 지인 면회를 왔다가 우연히 다시 만났죠. 제가 아픈 걸 알고 가끔 연락해서 안부를 물어주더라고요. 여자는 핸드폰을 꺼내 그 사람의 연락처를 보여주며 물었어요.
근데 다른 피해자는 왜 법적인 조치라도 취하실 건가요? 저는 망설임 끝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잠시 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딸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힘내요. 이제 진실을 알았으니까 그 사람 꼭 벌받도록 만들어요. 아예 지금 경찰서에 같이 갈까요? 저는 딸 보기 민망해서 고개를 돌리며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아직 나한테는 못 뜯어간 게 없잖니. 이번 일은 엄마가 알아서 할 테니 조금만 기다려 줄래? 딸은 한참을 고민하더니 이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알았어요. 엄마도 마음 정리할 시간 필요할 테니. 그래도 조심하세요. 어떤 수법으로 돈을 뜯어갈지 모르잖아요. 걱정하지 마. 혹시 몰라서 중요한 서류는 이미 은행 대여금고에 다 넣어놨어. 잘하셨네요. 그럼 빨리 연락해 주세요. 기다릴게요. 그렇게 딸을 보내며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런 일에 바쁜 딸까지 신경 쓰게 할 수는 없다. 내가 알아서 해결해야지. 하지만 막상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집에 들어가면 남자가 여전히 뻔뻔한 얼굴로 절 기다리고 있을 테고 다정한 남편인 척 연기를 할 텐데 도대체 어떻게 상대를 대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날 밤 남자는 여느 때처럼 다정했습니다. 여보, 오늘 어디 다녀왔어요? 피곤해 보이네. 여보라는 호칭이 역겹게 느껴졌습니다. 암투병 중인 진짜 아내를 방치하고 수많은 여자들을 속여 피눈물 흘리게 만들었으면서 그토록 태어날 수 있다는 게 놀랍더군요. 그냥 미영이 만나고 왔어요. 아, 그래요? 사위도 잘 지내고? 관심 있는 척하는 그 모습이 무섭기까지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두 얼굴을 가질 수 있을까? 대체 진심이라는 게 있긴 한 인간인가? 머릿속으로 끝없는 질문이 떠올랐지만 한마디도 입 밖으로 내지 못했죠. 다음 날 저는 남자의 진짜 아내가 알려준 다른 피해자에게 연락했습니다. 처음엔 낯선 사람에게 제 이야기를 한다는 게 부끄러웠지만 전화를 받은 상대가 오히려 저를 위로해 주더군요. 아이고, 또 한 번 당하셨군요. 저도 처음에 믿기지 않았어요. 그렇게 다정하고 자상한 사람이 사기꾼이라니. 박용한 이게... 아휴, 개도 안 몰아갈 썩어빠진 인간. 남자의 이름을 말할 때 목소리에는 아직도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 유산을 다 날렸어요. 노후자금 하라고 남겨준 건데 지금은 딸네 집에 얹혀 살고 있네요. 나 말고도 그 인간한테 당한 사람들 다 비참하게 살고 있어요. 퇴직금 날리고 마트에서 일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놓고 혼인신고는 차일피일 미루다가 잠수를 탄 거예요.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니 남자의 수법이 뻔하게 보였어요. 처음엔 극진히 잘해주면서 신뢰를 쌓고 혼인신고는 여러 핑계로 미루면서 자연스럽게 여자의 재산을 빼돌리는 수법이었습니다. 제가 남자의 수법을 생각하며 분통을 터뜨릴 때 상대가 뜻밖의 제안을 하더군요. 우리 한번 만나서 얘기를 해볼까요? 네, 만나서요? 혹시 그럼 그쪽도 박용환을 신고할 생각이 있는 건가요? 최영자 씨, 아니 그 사람 아내 말로는 다들 조용히 넘어가고 싶어 한다던데. 제 말에 여자가 한숨을 쉬며 답했어요. 처음엔 나도 그랬어요. 근데 이 나이에 사위 눈치 보며 살다 보니 너무 화가 나고 그 인간이 또 멀쩡한 얼굴로 사기치고 다닐 생각하니까 잠이 안 오더라고요. 거기다 혼인신고까지 한 부인이 아픈데 죽길 기다리며 방치한다는 걸 알고 나니까 진짜 악마가 따로 없다 싶네요. 전 그 말을 반기며 대답했어요. 그럼 우리 같이 만나서 방법을 생각해 볼까요? 나도 그 인간을 이대로 그냥 두고 볼 순 없는데 혼자서는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요. 여럿이 모이면 방법이 있을지도 몰라요. 내가 다른 피해자들한테도 연락을 한번 해볼게요. 전화를 끊고 저는 남자의 진짜 아내가 보여준 다른 피해자들의 연락처를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당황하며 전화를 끊어버리는 사람도 있었지만 흥분해서 당장 만나자고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렇게 저는 피해자들과 모임을 갖기로 했습니다.
장소는 서울역 근처의 한 카페로 정했어요. 그 인간이 얼마나 전국적으로 사기를 치고 다녔는지 피해자들이 전국 각지에 다 있더라고요. 약속날 카페에는 저를 포함해 4명이 모였습니다. 처음 만나는 사이였지만 같은 사람에게 속았다는 공통점 때문인지 금세 마음이 통했어요. 먼저 적극적으로 만남을 주선한 부산 피해자가 입을 열었죠. 우선 우리가 어떤 피해를 당했는지 그리고 증거될 만한 게 있는지 알아볼까요? 그 말에 또 다른 피해자가 얼른 답했어요. 그 사람은 광주에 산다고 하더군요. 저는 박영환이 하나뿐인 아들이 아프다고 했어요. 폐암이라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치료비가 비싸다고. 그래서 1억을 건넸어요. 멍청하게 그 말을 믿은 제 잘못이죠. 여자가 씁쓸하게 말하는 걸 듣고 이번엔 제가 나섰습니다. 저는 그 인간이 보낸 문자 메시지들을 다 보관하고 있어요. 사랑한다고 하던 메시지들이요. 이게 증거가 될까요? 그때 수원에 산다는 여자도 물을 벌컥벌컥 들이켜더니 힘겹게 입을 열었어요. 그런 문자 메시지 저한테도 수없이 보냈어요. 저는 박영환이 신혼집을 산다고 해서 돈을 보태줬어요.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에서 살게 해주겠다면서 돈이 부족하니 3억만 보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세금 빼서 다 보내줬는데 그 다음부터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각자 겪은 일들을 공유하며 박용환의 범죄 행각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의 피해 금액만 해도 거의 10억에 가깝더군요. 드러나지 않고 숨겨진 피해액은 규모가 훨씬 클 게 분명했죠. 이 정도면 충분히 형사고소가 가능하지 않을까요? 제가 눈을 빛내며 묻자 부산 피해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변호사가 그러더라고요. 이런 사기는 범죄를 입증하기 어렵다고요. 박영환이 워낙 치밀해서 금전 요구를 직접 한 증거를 남기지 않았어요. 여자들이 다 자발적으로 준 것처럼 만들었죠.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건가요? 다른 피해자의 절망적인 질문에 부산 피해자가 단호하게 답했어요.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힘을 합치면요. 우선 박용환의 행동 패턴을 분석해서 다음 행동을 예측해야 해요.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를 잡아야죠. 그 말에 제가 맞장구를 쳤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호적상 부인인 그분의 상황이 가장 심각한데 암투병 중인데 남편이 방치하고 있다면 이것도 명백한 유기죄 아닌가요? 그렇죠. 그것도 다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그분도 설득해 볼게요. 생각해보면 피해액도 상당하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그분의 피해가 가장 커요. 투병하느라 뭘 어떻게 하지도 못하는 것 같은데 제가 따로 만나서 얘기 나눠볼게요. 그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남자가 발뺌하지 못할 증거를 잡을지 계속 함께 고민했어요. 일단 지금 남자가 저와 함께 살고 있으니 제 역할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았죠. 부산 피해자가 절 보며 눈에 힘을 주고 말했습니다. 정숙 씨, 지금 박용환이 정숙 씨 집에서 지내는 거죠? 네, 아직 제가 눈치챈 걸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럼 지금이 기회예요. 일단 박용환의 일거수일투족들을 전부 감시하세요. 핸드폰 내용도 확인하고 어디서 누굴 만나는지도 추적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연락해요. 언제든지 올라와서 도와줄게요. 그러면서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맞잡은 손에 힘을 주며 고개를 끄덕였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음이 무척이나 복잡했어요. 행복한 신혼이라 생각했던 시기에 한 지붕 아래 사는 남자를 감시해야 하는 입장이 됐으니 사랑했던 사람을 의심하고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는 게 마음 아팠지만 이미 그 흉악한 정체를 알아버린 이상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그날부터 저는 남자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제 나가고 들어오는지, 누구와 통화하는지, 어떤 거짓말을 하는지 모두 수첩에 기록했어요. 며칠 후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남자가 샤워하러 간 사이 핸드폰이 잠금 해제된 상태로 테이블에 놓여 있더라고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들어 메시지를 확인했어요. 그런데 충격적인 내용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자가 분명해 보이는 사람과 주고받은 메시지들이 있었는데 제가 모르는 새로운 인물이었어요. 더구나 저와 살고 있는 와중에도 다른 피해자를 물색하고 있었다는 게 혀를 내두르게 했습니다. 영희 씨 오늘 즐거웠어요. 다음 주에 거기서 또 만나요. 그때 영희 씨한테 꼭 할 말이 있어요. 영희라는 이름의 여자에게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날짜를 보니 불과 3일 전이었죠. 남자는 끊임없이 먹잇감을 물색하고 다니는 모양이더군요. 저는 놀란 마음을 뒤로 한 채 얼른 그 문자 메시지를 사진으로 찍어뒀어요. 그리고 화장실에서 물소리가 멈추는 걸 듣고 서둘러 핸드폰을 원래 자리에 놨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장에 간다고 하고 집을 나섰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숨어서 남자가 나오기를 기다렸죠. 30분쯤 지나자 말쑥하게 차려입은 남자가 집을 나서더군요. 저는 조심스럽게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남자는 지하철을 타고 강남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잠시 후에 한 호텔에서 50대 중후반으로 보이는 여성과 만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두 사람은 다정하게 웃으며 얘기 나눈 뒤 팔짱을 끼고 레스토랑으로 들어가더군요. 가슴이 방망이질 쳤지만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는 현실을 떠올리며 몰래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피해자들의 대화방에 제가 수집한 정보를 공유했죠. 새로운 피해자가 될 뻔한 여자를 발견했어요. 며칠 후에 다시 만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산 피해자가 곧바로 답을 했어요. 당연히 그 여자한테 박용환의 정체를 알려야죠.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방법을 고민하다 박용환의 법적인 부인이 나서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어요. 그게 가장 설득력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다행히 저희의 부탁에 남자의 진짜 아내도 그러겠다고 답을 해왔어요. 더는 그 인간으로 인한 피해자를 만들지 않도록 돕는 게 남은 제 인생에서 가장 보람 있는 일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며칠 후 남자가 또 그 여자를 만나러 나갔을 때 저희 피해자들과 남자의 아내가 함께 나갔습니다. 카페에서 만나고 있는 두 사람에게 진짜 아내가 다가가 먼저 말을 걸었죠. 박용환, 오랜만이네? 그 순간 남자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러더니 급히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부산 피해자가 앞을 가로막더니 어깨를 잡고 다시 자리에 앉혀버렸어요. 그때 남자의 법적인 부인이 새로운 피해자가 될 뻔한 여자에게 서류 한 장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용환의 아내 최영자입니다. 여기 등본에 적힌 거 보이죠? 상대 여자는 놀란 눈으로 남자와 그 배우자를 번갈아 보다 입을 열었죠. 아내라뇨? 용환 씨는 7년 전에 아내와 사별했다고 했는데 그런 거 다 거짓말이에요. 저는 아직 이렇게 멀쩡히 살아있고 위암 투병 중입니다. 이 사람은 제 재산을 빼돌리고 당신 말고 또 다른 많은 여자들을 속여왔어요. 하지만 여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남자를 바라보더군요. 남자는 변명하려 했지만 저희가 준비한 증거들을 보여주자 할 말을 잃었어요. 저와 다른 여자들을 달콤한 말로 속인 문자 메시지, 저와의 결혼식 사진, 그리고 각자 피해액을 적은 문서까지. 여자는 눈을 크게 뜨고 손까지 떨며 묻더군요. 용환 씨,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그 말에 정작 남자는 아무 말도 못하고 피해자들이 하나씩 자신이 겪은 일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저도 제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여자는 충격을 받은 듯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 간신히 소리쳤죠. 저도 하마터면 이런 일을 겪을 뻔했다는 건가요? 저희는 모두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죠. 그런데 저희가 여자와 얘기를 나누는 사이에 남자가 다급하게 그 자리에서 도망쳤어요. 사람들이 쫓아나갔지만 허탕을 치고 돌아왔죠. 새로운 피해자가 될 뻔한 여자는 눈물을 흘리며 저희에게 인사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니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니었으면 저도 큰일 날 뻔했네요. 그날 이후 당연히 남자는 집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전화도 받지 않고 완전히 잠적해버렸죠. 하지만 저희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다른 피해 사실이 없는지 알아보고 박용환의 행적을 추적했어요. 그 와중에 남자의 법적인 배우자의 상태가 점점 나빠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병원비도 제대로 내지 못해 치료를 미루고 있다고 하더군요. 안타까운 마음에 피해자인 저희가 십시일반으로 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어요. 그러던 중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더 알게 되었습니다. 탐정사무소를 통해 추가 조사를 한 결과 남자가 30대로 보이는 젊은 여자와 함께 있는 장면을 목격하게 된 겁니다. 탐정은 사진을 한 장 내밀며 말했어요. 박용환이 강남의 오피스텔에서 젊은 여자랑 함께 생활하는 것 같네요. 젊은 여자요? 네. 알아보니까 이 여자랑 오랫동안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 같더군요. 여자들한테 사기쳐서 빼앗은 돈으로 이 젊은 여자한테 오피스텔이랑 외제차를 사주고 명품도 선물하고 거기다 생활비까지 대주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놀라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부산 피해자가 이를 바득바득 갈며 물었어요. 그럼 우리한테 빼앗은 돈이 다 그 여자한테 갔단 말이에요? 상당 부분 그쪽에 쓰인 것 같아요. 물론 그것 말고도 도박도 많이 하고 유흥비로도 탕진하고 그런 것 같지만요. 그리고 제가 알아본 바로는 박용환이 그 여자랑 해외로 도망갈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더군요. 여권 재발급을 신청하고 여행사에 드나들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라서 물었어요. 도망이요? 그것도 해외로? 네, 두 사람이 상담하는 여행사에 따라 들어가서 옆에 앉아 살짝 들어보니 태국이나 베트남 쪽을 고민하는 것 같았어요. 그때 수원 피해자가 무릎을 치며 외쳤어요. 이 인간 법적인 부인이 죽고 나면 그 보험금 받아서 도망치려는 게 분명해요. 제가 지난번에 자세히 물어보니까 보험이 한 개가 아니더라고요. 적어도 보험금이 6억은 넘게 나올 것 같다고 하던데요. 아마 여기서 해먹을 수 있는 만큼 더 해먹고 보험금도 챙겨서 도피할 생각이었을 거예요. 모두 충격으로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심지어 탐정조차 남자의 양심 없는 행동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더군요. 그때 부산 피해자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증거가 많이 모였으니 고소를 해봐야겠어요. 얼른 변호사한테 찾아가 보죠. 그 제안을 모두가 결의에 찬 표정으로 찬성했죠. 그런데 그때 남자의 법적인 배우자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 인간이 집에 찾아왔어요. 이 집 월세 보증금을 내놓으라고 문을 발로 차고 난리예요. 여기서 나가면 난 어디로 가라고? 그 말에 제가 다급하게 소리쳤어요. 절대 문 열어주면 안 돼요. 새로 사기치려던 것도 실패하고 나한테도 정체를 들켜서 돈 나올 구멍 없으니 집에 찾아간 것 같아요. 조심하세요. 저희는 즉시 남자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잠시 후 집 앞에 도착하자 남자가 현관문을 발로 차며 위협하고 있더군요. 문 열어! 어차피 곧 죽을 거 집에서 죽든 길바닥에서 죽든 무슨 상관이야? 괜히 보증금 끌어안고 있지 말고 이 집 빼라고! 저는 몰래 숨어서 핸드폰을 꺼내 남자가 행패 부리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를 찾아가는 대신 그 자리에서 남자를 경찰에 신고했어요. 급박한 상황이라 더는 지켜만 보고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단순한 협박이 아니라 전문적인 사기와 문서 위조, 그리고 배우자에 대한 유기 혐의까지 모두 포함해 신고했죠. 그런데 제가 신고하는 소리를 들은 건지 남자가 또 도망을 쳐버렸어요. 저희가 붙잡으려고 했지만 어찌나 재빨리 움직이는지 도저히 잡을 수가 없더군요. 결국 경찰은 허탕을 치고 돌아갔지만 그 일을 계기로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담당 형사는 저희가 제출한 증거들을 검토하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이 정도면 충분히 수사할 가치가 있습니다.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대단을 하시네요. 하지만 이미 수사가 시작됐다는 걸 눈치챈 남자가
쥐도 새도 모르게 잠적해버렸어요. 내연녀도 같이 사라지고 둘이 함께 지내던 오피스텔도 비어 있었죠. 수사 진행 상황을 지켜보던 제가 불안한 마음에 경찰서에 찾아가 물었습니다. 벌써 수사 시작된 지 며칠이나 지났는데 아직 박용환 소재도 파악 안 된 건가요? 이러다가 멀리 도망치면 어떡해요? 하지만 경찰은 여유로운 표정으로 말했죠.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미 공항이랑 항만의 협조 요청 끝내서 마음대로 출국은 못할 거예요. 그리고 아직 결정적으로 최영자 씨의 보험금을 타지 못했기 때문에 멀리 사라졌을 리는 없습니다. 역시 경찰의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며칠 후 남자가 병든 배우자의 상태를 확인하러 병원에 들렀던 정황이 포착됐다고 하더군요. 아마 언제쯤 보험금을 탈 수 있는지 알아보려고 한 거겠죠? 그러던 중 환자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항암 치료의 부작용과 스트레스로 인해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진 거죠. 병원에 달려간 저희에게 경찰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의사가 아주 상황이 안 좋다고 하네요. 박용환이 이 사실을 알면 분명히 상태를 확인하러 병원에 나타날 거예요. 혹시 몰라서 이미 보험사에도 연락을 취해둔 상태입니다. 보험금 청구하러 나타나면 바로 잡을 수 있도록. 그 말에 저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중환자실 창문 너머로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 남자의 배우자를 안타까운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렇게 이틀이 지나고 경찰의 예상이 적중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병원에 수상한 인물이 나타난 겁니다.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마스크를 썼지만 그 걸음걸이와 체형이 분명 배우자의 죽음을 확인하러 온 남자가 확실했어요. 저기 박용환이에요. 제가 경찰을 향해 다급하게 소리치자 곁에 서 있던 경찰들이 재빨리 달려가 남자를 붙잡으며 큰 소리로 말했어요. 박용환 씨, 사기 및 협박, 문서 위조, 배우자 방임 혐의로 조사할 게 있습니다. 동행해 주시죠. 무슨 소리예요? 난 그런 사람 아닙니다. 난 그냥 어머니를 만나러 온 거예요. 남자는 끝까지 어떻게든 빠져나가려고 뻔한 거짓말을 내뱉었어요. 하지만 제가 결혼까지 한 남자를 못 알아볼 리가 없었죠. 결국 남자는 추한 발악 끝에 경찰서로 연행되었습니다. 드디어 박용환에게 수갑이 채워진 겁니다. 그 순간 저는 안도감과 함께 허탈함을 동시에 느꼈어요. 행복한 노년을 보내고 싶어 선택한 사람이 그렇게 많은 사람을 속이고 상처준 악인이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남자는 연행되면서도 저희를 보며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너희가 이겼다고 생각해? 웃기지 마. 난 잘못한 게 없어. 다 너희가 좋아서 갖다 바친 거지. 내가 강제로 가져간 적은 없다고. 하지만 저희는 이미 충분한 증거를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더구나 경찰 조사 과정에서 더 많은 피해자와 엄청난 피해액이 수면 위로 떠올랐어요. 헌데 남자의 재판을 앞두고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까지 비관적이던 환자의 상태가 급격히 호전된 겁니다. 의사들도 놀랄 정도로 빠른 회복이라고 하더군요. 그 말을 전하는 경찰도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스트레스가 줄어들면서 면역력이 올라간 것 같다고 하더군요. 박용환이 체포된 이후로 확실히 좋아졌다고 의사도 신기해했어요. 반드시 박용환을 엄벌에 처해서 피해자분들 억울함이 풀렸으면 좋겠네요. 그건 사건에 휘말린 저희 모두의 염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재판이 시작되자 남자는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했어요. 변호사는 천하의 악당인 남자를 열심히 변호하더군요. 박용환과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연인들 사이의 금전거래는 모두 자발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의 이딴 증언에 변호사조차 당황하는 것 같았어요. 저 역시 증인석에 서서 떨리는 목소리로 남자와의 일을 증언했습니다. 저는 박용환을 사랑했습니다. 진심으로 믿었고 남은 인생을
함께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모든 게 거짓이었습니다. 저 사람은 저뿐만 아니라 많은 여성들을 속였고 심지어 아픈 아내를 방치하고 협박하며 죽길 기다렸습니다. 그때 남자와 제 눈이 마주쳤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당당하게 절 바라보더군요. 그 얼굴 어디에도 후회나 죄책감 같은 건 보이지 않았어요. 검사가 결정적인 증거들을 제시했습니다. 위조된 문서들, 녹음 파일들, 통장 거래 내역, 그리고 남자가 예상하지 못한 여자의 증언까지. 내내 뻔뻔한 표정으로 일관하던 남자가 마지막으로 증언석에 앉은 여자를 보고 그제야 낯빛이 변하는 게 보였습니다. 그 여자가 바로 남자와 해외 도피를 준비 중이던 젊은 여자였기 때문이죠.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된 여자가 자신까지 공범으로 몰릴 일이 두려워 남자의 모든 죄를 낱낱이 털어놓은 겁니다. 분위기가 남자에게 매우 불리하게 흘러갔죠. 잠시 후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법정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조용해졌어요. 피고인 박용환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다. 순간 법정안이 술렁였습니다. 피해자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죠. 드디어 그간의 억울함을 보상받은 것 같은 표정이더군요.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인 사기 행각을 벌였으며 특히 투병중인 배우자를 방치하고 생명을 위협하며 보험금을 노렸다. 이 점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피해자들의 노후 자금을 편취하여 회복할 수 없는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입힌 점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선고한다. 남자는 충격을 받은 듯 잠시 멍하니 있다가 곧 변호사에게 무언가를 속삭였습니다. 아마 항소하겠다는 말이겠죠. 하지만 소용없는 일이라는 걸 아는지 오히려 변호사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게 보였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우리는 법원 앞에서 서로를 끌어안았어요. 끝났어요. 이제야 모든 게 끝났어요. 고생 많으셨어요, 모두들. 서로를 다독이며 눈물을 닦아주고 격려했죠. 그때 휠체어를 탄 남자의 배우자가 환하게 웃으며 나타났어요. 저 이제야 살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저도 그 인간의 그늘에서 벗어나 마음 편하게 치료받을 수 있게 됐어요. 그 뒤로도 저희는 환자의 치료를 돕고 돌아가며 병원에 들러 말벗이 되어줬어요. 함께 힘을 합쳐 위기를 극복했다는 사실은 저희를 친자매 이상의 끈끈함으로 묶어줬죠. 그런 정성 덕분인지 여자의 상태는 점점 호전되어 갔고 몇 달 후에는 통원 치료를 받으며 일상생활을 할 정도로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줬어요. 물론 그 사이에 그토록 힘겹던 박용환과의 결혼 생활도 끝낼 수 있었죠. 그리고 1년 후에는 파트타임으로 일도 시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새 출발을 응원하러 간 저의 손을 잡고 여자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정말 고마워요. 이제야 내 손으로 돈을 벌어 나를 위해서 쓸 수 있게 됐어요. 그동안은 아무리 일해도 그 인간이 뜯어가는 통에 한 푼도 마음대로 쓸 수 없었는데 이게 다 정숙 씨랑 다른 분들 덕분이에요. 감사해요. 여자의 밝은 표정을 보니 제 마음도 벅차고 기뻤어요. 그 뒤로 또 2년이 지난 지금 저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때의 일은 분명 제 인생에서 가장 아픈 상처였지만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저는 더 강해졌고 좋은 친구들을 얻었어요. 무엇보다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장숙 씨, 오늘 상담 오시는 분 계시죠? 네, 3시에 오시기로 했어요. 최근에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한 분인데 자책을 많이 하면서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그런 분들한테는 젊은 사람들보다 정숙 씨의 응원이 더 큰 힘이 되는 것 같으니 오늘도 잘 부탁드려요. 상담센터 실장님이 절 보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네, 그날 이후로 저는 노인 상담사 자격증을 따고
저처럼 노년의 말 못할 고민에 빠진 이들을 상담하는 일을 시작하게 됐어요. 남자에게 속아 절망했던 제가 이제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고 극복할 수 있다는 용기를 주는 존재가 된 겁니다. 딸도 이런 제 모습을 자랑스러워했죠. 그날도 저는 보람찬 상담을 마친 후 발걸음을 서둘러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저녁 노을이 아름다운 시간, 특별한 인연으로 만난 사람들이 한강공원에 모였어요. 모두 오랜만이에요. 얼굴 좋아 보이네요. 그러게요. 다들 그때랑은 다른 사람 같아요. 저도 이제 어떤 힘든 일이 생겨도 다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은 용기가 생겼고요.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사람을 이렇게 힘이 나게 해주네요. 맞아요. 그 인간한테 속아서 자식들 앞에 얼굴도 못 들 땐 딱 죽고 싶었는데. 앞으로도 우리 힘든 일 생기면 서로 도와주면서 끝까지 함께해요. 그렇게 저마다 한마디씩 소감을 털어놓으며 손을 맞잡았습니다. 박용환에게서 상처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었지만 더는 어두운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다들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고 현재의 삶의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거든요. 저는 석양빛에 물든 한강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에는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때로는 큰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하지만 언젠가 상처는 아물고 새살이 돋아나며 그 자리엔 더욱 단단한 껍질이 생기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인연은 무엇보다 소중한 선물이 됩니다. 잠시 후 제가 웃으며 말했어요. 우리 집에 가서 저녁 같이 먹을까요? 제가 김치찌개 끓일게요. 그 제안에 모두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좋아요. 저는 과일 사갈게요. 그럼 저는 후식으로 케이크 살게요. 저희는 팔짱을 끼고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노을이 지는 하늘처럼 저희의 아픔도 서서히 저물어갔습니다. 그리고 곧 다가올 새로운 아침을 기다리며 남은 삶을 함께 걸어가려 합니다. 혹시 지금 과거에 저와 같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계신다면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터널의 끝에는 반드시 빛이 있고 여러분은 절대 혼자가 아니라고요. 도움의 손길은 어디에나 있거든요. 그러니 지금의 슬픔에 휘둘리지 말고 위기를 기회로 삼아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보세요. 제가 여러분의 앞날을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귀한 시간 내어 부끄러운 저의 인생사에 함께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부디 여러분의 앞날에도 기쁨과 축복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